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5가지 정도를 먼저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나서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의 북이 이제 2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1기와 2기를 나누는 이제 구획이 대체로 2021년도에 조선노동당 8차당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북의 노선과 정책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 노선이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요인들에 대한 우리가 좀 파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세 번째 강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북한 내부에 8차당대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논의가 북쪽 내부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북한은 뭐 토론이나 논쟁도 없고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집행하는 그런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북쪽도 엄연히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과 협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딱 끝나는 시점이 어디니까 많은 논쟁을 거치다가 부서가 만들어지고 책임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정책이 시행 단계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언론 보도 뭐 등등의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쪽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뭐냐면 내부 논쟁 과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뭐 추측해서 지금 논쟁 중인 것 같다. 또는 이렇게 논쟁이 결과 이렇게 정책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대단히 그 과정이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홍보, 북에서 이제 선전선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이제 막 추진되는 그 과정만 일사불란하게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북쪽을 좀 더 이 노선과 정책을 알려면 도대체 북쪽 내부에 어떤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이 또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북쪽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정책으로 표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국제적인 정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 1기와 2기의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 1기 때는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복잡하게 얽혀있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제적인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 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북한이 남쪽과 그다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신뢰가 쌓이고 또 단계적으로 어쨌든 비핵화 과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북이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북은 이제 핵보유를 했고 이제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핵을 어떻게 비율적으로 군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협상 단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주의가 끝났나요? 끝났죠. 옛날 규정으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데가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쿠바 뭐 이런 데가 있지만 이 나라들이 과연 사회주의인가?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시장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도 일기 때는 경제적인 개혁 개방을 더 확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10개, 15개가 넘는 어떤 조그만 경제 개발구, 경제 특구들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개혁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 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차 전대 이후에는 아니 우리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개방을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을 전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의 협동농장이 사라졌습니다. 이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북에는 리 단위로 협동농장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협동적 소유라고 하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북에서 협동농장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국영농장입니다.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가장 큰 차이는 협동농장은 농사가 잘 되면 잘 된 만큼, 쉽게 말씀드리면 안 되면 안 된 만큼 자기 수익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물론 국가가 그 협동농장에 대부를 해주죠. 그런데 국영농장이 되면 어떤 게 되냐면 국가가 임금 노동자처럼 농사가 잘 됐던 안 됐던 국가가 일정한 수익을 주는 그런 이제 개념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 고전적인 사회주의의 형태들을 자기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갈지 안 갈지 또는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이 남북 관계를 과거에는 민족 간의 관계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적대적인 교종국 관계로 하고 이제 따로 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책 전환의 계기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큰 정책 타격을 받고 왜? 최고 지도자가 다 됐다라고 내부적으로 다 설득을 하고 하노이까지 왔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쪽 내부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권위 훼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태가 촉발된 것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자 추궁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맡았던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부가 지금 당중앙위원회 한개 국으로 이제 격하 축소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선을 전환하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당대회를 열고 당대회를 끝나고 나서도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노선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민이 있었던 거죠. 자, 전면적인 사회주의 발전은 나간다. 좋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협상은 없다. 미국이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 미국이 했던 약속들을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면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자신들이 먼저 이러이러한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자력갱생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 새로 우린 이렇게 가겠다라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에 발발이 일어나면서 2023년도부터 북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명확히 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게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국제적인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고 어쨌든 대외적인 어떤 경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 전환의 계기가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게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5년 후에 사회주의 이상 국가, 이상 사회를 건설하겠다. 마음 먹은 대로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얘기하게 하는 이런 언술, 목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만큼 현실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뭐 전쟁 발언 같은 경우도 북이 전쟁을 결심했다. 전쟁을 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더니 실행 여부 관계없이 어쨌든 북의 전쟁 도발 위협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북쪽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노동당, 특권화된 조선노동당원들이 일반 대중들에 대한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민에 대한 복무의 자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고치자.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고 법에 의한 통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굉장히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법을 현실에 맞게 잘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지금 북쪽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노동당의 지시로 그거의 기준에서 사회가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세부적인 것까지 예를 들면 이런 강좌를 연다 그러면 강좌는 시간을 몇 분 해야 되고 지류는 얼마 되고 몇 시부터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이상 뭐 참가를 해야 되고 등등의 것들이 대부분 법률과 규율로 마련되고 그게 이제 교양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이제 사실 성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북에 얘기할 때 북쪽이 이제 부정부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특히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각 부서별로 그냥 좀 부정부패 구조가 굉장히 저는 이제 북쪽에 한 30분 정도 갔다 왔는데 그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외부 인한테도 얘네들 이게 뒷돈 요구하고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이 반부패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현실을 좀 더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이 15년 후에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실제로 그게 또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과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북이 얘기한 대로 됐으면 벌써 북은 강성대국이 돼 있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다 이미 다 관계 정사가 다 돼 있겠죠. 근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북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된다면, 여기서 완벽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이 지금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려면 첫째는 북이 지금 핵무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핵무기는 미사일을 쏴서 발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요격망을 뚫고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을 얼만큼 소형화할 수 있냐의 기술의 문제예요. 또 소형화를 해야만이 북이 이제 그 성향 계량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실제 사용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현재 동북아에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이 느끼는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 투하할 수 있는 정폭기들이 왔을 때 북이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 글쎄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북의 핵체계를 만들려면 결국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핵을 장착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킬로 이상 내외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그것이 다시 들어와서 그 지점을 타격해야 되는데 이 들어올 때 고열이 나는데 이 고열에 견디면서 폭파가 안 되는 그런 기술, 이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핵의 소양 경량화라고 하는 문제와 이 재진입 기술 이 두 개를 북은 우리한테 아직 눈에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북이 계속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지금 소양 경량화되어 있는 것에 안정성 검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국가로 남북이 따뜻하려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판단하고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서. 그래서 오늘은 주요하게는 이런 국제질서 속에서 북이 왜 요즘에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죠. MBC에서 이제 전쟁 준비 완성 받자. 전쟁 준비를 완성한다고 하는 식의 그 북한식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것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이야기의 정확한 이야기인 거죠. 북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계속 전쟁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조그만 사소한 충돌이라도 그것이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을 계속 북이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칼린과 해커 교수가 이제 경고를 했죠. 북이 진짜 전쟁 결심을 한 것 같다. 어느 시점에선가 남쪽을 공격할 것 같다. 또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의 어떤 군사기지나 뭐 이런 데도 공격할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다. 때만 노리고 있다. 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워낙 해커 박사는 북에서 운영하는 핵시설에 실제로 유일하게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칼린 같은 경우는 북의 내부의 어떤 정보라든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이 정말 전쟁을 결심했을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 라고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지금 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이냐? 첫째, 언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워딩이 전쟁 준비 태세, 외부의 전쟁 위협에 대응해서 그것을 준비한다는 차원이지 본인들이 먼저 공격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 뭐 군수물자를 막 생산을 해서 비축을 하고 군수 분야의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북이 지금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북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 무기들을 생산 무기들을 비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른 나라에 주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세 번째는 북이 최근에 각 지역별로 124군이라고 하는 연대급 군부대를 새로 창설을 했어요. 정말 얘네들이 군사 병력을 늘려서 전쟁을 준비하려구나 라고 봤더니 다 공병자네요.
지방의 민수 기업 공장들을 짓기 위한 군부대지 이 전투 부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네 번째로는 올해 북이 외교 정치적으로 올 때 제일 큰 행사가 뭘까요? 예? 러시아하고 뭐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올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자,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세가 완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막 지금 한반도에서 막 전쟁이 막 발발할 것 같고 언제 뭐 서로 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푸틴 대통령이 과연 평양에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반기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니, 평양에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 먼저 자기 선제 공격, 도발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딱 북쪽을 보니까 지금 북이 특별한 전쟁, 군사행동, 뭐 이런 것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이 현재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평가가 대체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술,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언술 얘기를 하면 북의 이렇게 선정운동 언어들이 굉장히 사실 보면은 직설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과격하고 막 그렇습니다. 21년 조선 노동당 8차 이전까지는 북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부의 위협이든 어떤 대응에 대해서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합니다. 약하게 나오면 우리도 약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21년 당대회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대 최강.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거보다 2배, 3배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저 깡패 국가다. 응? 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대응했다. 그러면 북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뭐 엄청난 무슨 뭐 학살에 뭐 이런 뭐 인디안 학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세계 만행 또 세계 최고의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폭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가려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북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과연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 별로 체험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 예를 들면 68년도에 우리가 잘 알겠죠. 뭐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뭐 대통령 암살을 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미국의 최첨단 정보함인 푸에볼로 납포하고 그리고 1년 후에 121기라고 하는 정찰기를 북이 포를 쏴서 격출시키죠.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때가 사실은 제일 6.25 전쟁이 휴전 정전된 이후에 사실 한반도가 제일 위험했던 사실은 그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저 정도까지 지금 위기 있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94년도에 1차 핵 위기 때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한다고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미 당시 페리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원산에 대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웨이커 수술, 영변 핵시설만 이스라엘이 그런 거 많이 했죠. 이라크나 이런데 무슨 핵시설로 자기 군인들이 판단하는 것을 미사일을 쏴서 그 지점만 이제 폭격해서 없애버려. 웨이커 수술 방식으로 종기 들여내듯이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94년도에 보면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했을 경우에 북의 반발 또는 반격에 대응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미국이 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모여서 부산까지 기차랑 운동선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이거거든요. 근데 94년도에는 실제로 그걸 시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간 다음에야 우리 김영남 대통령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심각성을. 소개작전 시작되고 나서 대통령이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다고 그러죠. 아니, 압박을 하라고 부탁을 했지, 요청을 했지, 실제 폭격하라는 건 아니다. 절대 한반도에 이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악관에서 바로 반론을 냈죠. 우리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 통화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94년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우리 사재기 했어요. 그리고 그 하루 전인가요? 그 남북한 회담 탑상에서 북의 조평통 부국장이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그 불바다 발언만 확장을 해가지고 그 앞에 전쟁이 발생하면 서울 불바다 전쟁이 발생하면 을 빼고 서울 불바다 유명한 불바다 발언이 풀리면서 당시 정말 위기가 고조가 됐는데 그때만큼 지금 과연 우리가 위험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전쟁이 폭격이 멈춰진 게 카터 대통령이 이제 평양 가가지고 김선조 회담을 해가지고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어쨌든 저 폭격 중단됐는데 당시에 그 회고록이라는 걸 보면 거의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부에는 카터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회담 내용을 미국에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앞에 욕을 해가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네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잘 넘어갔죠. 또 가까운 사례로는 2017년 우리가 이제 18년도에 그 정상회담하고 뭐 정식 바쁘던 그 전에 이 16년, 17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북이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대한 압력이나 뭐 군사행동 이거 하지 마라. 우리도 핵 가졌다. 핵버튼이 내 책상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 핵버튼은 더 크고 그리고 실제 작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너네 핵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너네 핵은 실제 작동이 안 된다. 실제 작동이 안 된다는 의미는 너네 쏴봤자 태평양 상공에서 다 폭파되지 우리한테 날아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핵은 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지만 어쨌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핵전쟁 또는 제한적이나마 전술핵을 쓰는 그런 게 막 말로 오고 가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오보입니다, 실은. 여기 보면은 미국이 2010년도에 북의 핵무기 80개 사용 검토. 와, 북을 폭격하는데 80개의 핵무기를 북에 쏜다? 이런 작전 계획은 없어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미국이 80개 정도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가진 북에 대해서 핵으로 폭격할 그런 그 작전을 검토를 했다. 정확한 의미는 그런 건데 80개가 앞에 붙어가지고 미국이 80개 무적을 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외국인의 소개 작전이에요. 이건 미국인도 하고 일본인도 합니다. 근데 2017년도에도 이 소개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부처급 책임자 2명이 동시에 방문했어요. 이례적으로.
그리고 문자 통제가 다 갔습니다. 이 부분. 근데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기지수, 한 번의 위기지수가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사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서로 간의 위협 상황을 느끼면서 사실은 충돌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요인은 북이 지금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북의 이런 전쟁 준비 태세 강화하고 발언하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측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군사복무 기간을 지금 보병 군사복무를 한 2년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 실제 인민군 병사를 감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축한 사람들을 대체로 협동농장이나 농업 부분이나 건설 분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재래식 무기 생산이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실은 보병이 가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뭐 점령한다든지 점령, 평정, 수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북에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요즘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북이 이제 공조 강조하면서 트랙터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생산하고 있냐면 민간 부분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군수 공장에서 그걸 생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수 분야의 민수로의 전환 과정, 이거 스피노프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북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북의 천재지변, 대규모 가뭄이라든지 이런 홍수라든지 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쟁 비축미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풀어서 사실 이제 대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군 시설을 민간 시설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저기 한경북도의 중평에 비행 연습장이 있는데, 그거를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대규모 온실 농장을 지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기 당군동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평양 인근의 강동군의 그 당군동 가기 전 바로 거기 마을에 강동 비행장이 있는데, 그 강동 비행장을 폐쇄하고 그 일대를 완전히 다 온실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산 지구에 민간공원을 새로 건설했는데, 그 지점에 있던 원산 공항은 군수공항, 군사공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제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군수공업 기술들이 민수공업 부분으로 기술 이전 분야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 현상들을 보면 북이 지금 본인들이 어떤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사항으로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국방공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현대화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이 계속 미사일 또는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2차 핵 타격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이 지금 핵 사용에 대해서 전술핵 사용 부분에서
자신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으면 먼저 그걸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미국 같은 데 반격을 하겠죠. 그랬을 때 살아남아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2차 반격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금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쪽이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20개 군씩 10년 동안의 지방공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124연대라고 하는 부대들 다 해가지고 이 건설 부대가 공장 다 건설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이미 10개의 군이 선정이 돼서 다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성공할 거로 봐요. 근데 과연 내년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재원이 마련되는 그런 구조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러시아, 중국 등 외교 현재 강화하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정치, 당 외교부터 시작을 해서 체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이미 90년대에 추진되어 있던 한국도 저 끝에 우리나라 최북단인 나진 선봉 이 일대를 국제적으로 국제 특구로 개발하는 구상이 실현되다 이제 추진이 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다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여기에 다른 자본들을 끌어와서 저 부분을 사실상 국제 경제 특구로 다시 등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며칠 전에 그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하고 외부의 위협에서 군사적인 동맹 강화하고 훈련 강화하고 동맹인데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하고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런 중국과 북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지한다 라고 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저기 두 개의 노선 하얼빈에서 나오는 거, 정추에서 나오는 두 개의 이 러시아 항구를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미 저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물동량이 거의 포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장춘에서 러시아 항구로 나가는 저걸 하고 있는데 저거 조만간 다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 훈춘에서 나진으로 나가는 훈춘에서 청진으로 나가는 이 두 개의 항구를 통해 가지고 동해로 나가는 부분을 현재 북중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밖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확인했다고 앞으로 굉장히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옛날에는 중국과 북이 그걸 논의하더라도 사실 러시아도 그걸 배려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북중러 간에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그 문구를 넣었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걸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북과 중국, 북과 러시아가 굉장히 뭐 혈맹이고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육자회담이 완전히 결렬이 되면 2009년, 2010년까지 그 이전 무렵에는 러시아, 중국은 명백히 비핵화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대놓고 너네 핵 포기해라 라고 막 압력을 가하고 그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너네 핵 개선 안 돼, 핵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압력을 무지하게 넣었다는 거죠. 특히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인가요? 그때 했을 때는 중국의 압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의 핵 보유라고 하는 단계 설정을 해서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핵 보유에 대해 지금 현재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폐기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북의 핵 보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오늘 저기 구글에 혹시 끝나고 나서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구글에 들어가서 신유주를 한번 가서 또는 단동을 이렇게 보시면 단동과 신유주를 연결하는 다리가 지금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압록강대교. 그걸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북쪽 구간에서 쭉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조금 내려가 보면 도로가 3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3개의 도로가 만나는 또는 분산되는 요 딱 그 지점에 빨간 건물이 확인이 됩니다. 빨간 건물. 그게 세관입니다. 지금까지 압록강대교를 언제 개통한다, 안 한다, 뭐 어떻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언제 할 것인가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쪽 쪽 세관이 완성돼야 됩니다. 중국 쪽은 다 이미 옛날에 다 돼 있는데. 근데 이 도로, 거기 지금 세계로 갈라진 요 지점까지 도로 포장이 다 됐고, 지금 그 빨간 건물, 세관, 고교와 그 옆에 지금 이제 완성 직구 확인되지 않은 어느 정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북의 세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올 상반기 안에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제는 멀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작업이 과거에 오랫동안 협상을 통해서 했지만 그 단계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북이 핵시설을 만들고, 예를 들면 연변에 핵시설을 만들고 연구 인력을 하고, 옛날에는 60년, 70년대 때는 중국이 러시아의 핵 과학자들을, 예비 과학자들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북이 빼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조선족이죠. 이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이제 핵과학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북쪽에 유치를 한 거죠. 지금 우리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서 어쨌든 핵을 연구를 하고 뭐 등등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미국의 핵 위협. 미국에 가장 제일 많이 써온 게 전쟁 때도 북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만주에 핵을 터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고,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그런 이제 위협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57년도인가요? 이제 결국 한반도 내에 미군 부대 내에 전술핵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부분이 북에 굉장히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결국 북이 대미, 미국과 협상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어쨌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부분이 결국 91년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이 우리 핵 협상용이야. 우리 포기할게. 대신 우리 안보도 좀 보장해줘. 그리고 우리 이 핵시설 이거 폐기하는 대가로 너네 중요호사 60만 톤 우리 줘. 우리 평화적으로 핵 이용권을 포기하라니 그 포기하는 대신 뭐 심포의 경수로 를 지어주는 그런 해법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저게 지금 다시 그 뒤에 다시 다 사실 폐기되지 않습니까? 심포 경수로는 지금 가면 거대한 밑에 그 시멘트 구조물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게 이제 핵 개발을 대놓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 우리 핵 개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그 전에는 너네 핵 개발하고 있지, 너네 핵 있지? 라고 하면 우리 절대 그게 없다. 라고 고위서석에서 얘기하던 것이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확실히 뭐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사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이 구조 속에서 이 평화체제만 구축이 된다고 하면 핵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의 입장에는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김치광 국장님 이걸 이제 가역적 핵보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는 그 단계로 갈 의도가 있는데 가역적으로 언제든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협상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핵 보유를 한다라고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근데 이제 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결국 미국하고의 이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이 북측 내부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면서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쪽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이 5년마다 바뀌는 4년마다 행정부가 바뀌는 이 구조에서 다른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당이 바뀌더라도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이 북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핵보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헌법에도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조항을 놓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핵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어떤 때 핵을 사용하고 뭐 어떤 특경을 관리되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핵의 보유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기정사실화 하는 단계로 가고 이제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핵 분축으로 가는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북의 입장입니다. 또 북쪽에도 논쟁이 있는 사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북측 내부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자,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잔다. 미국이 대화를 하잔다. 그러면 이게 나가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를 가지고 북쪽 내부에서 많은 이제 토의를 하게 되죠. 특히 그런 토의를 결과 나와서 6월 10일 날 2018년도 6월 10일 날 북미 첫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바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1성이 물론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제1성이 뭐냐면 자 빨리 너네 핵 폐기 프로그램 빨리 계획서 내라 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6월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미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모델로 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딱 가가지고 세 번째 빨리 프로그램 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쪽 내부에 또 논쟁이 촉발이 됩니다. 이게 뭐지? 일본이 먼저 가든가
또는 최소한 1, 2, 3번이 동시 병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북쪽 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러 그룹들이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죠. 이거 우리 미국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주저앉히면서 어쨌든 하노이 회담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요청을 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미 다 됐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도 다 됐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전날까지도 다 분명히 다 됐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해서 이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전용 기차가 딱 출발하면 우리가 바로 압니다. 딱 출발했다는 목을 딱 받고 뭐 거의 만세. 이제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까지만. 뭐 오판이었다고 하는 게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후폭풍이 북쪽 내부에 굉장히 컸다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후폭풍이 컸지만 북쪽 내부에도 후폭풍이 컸고 결국은 그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던 외무성 라인이 지금 이제 모든 중요한 전면에 나서서 모든 문제들에 대응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와 달리 북의 지금 외무장관이 북쪽의 정치국 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또 중요 행사에 항상 외무상이 국내 정치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그 다음 순번으로 나오는 지금 북의 또 여성 외무장관 아닙니까? 그 여성 외무장관은 하노이 회담 개최기 전까지도 일관되게 반대해요. 일관되게. 실무자도 오긴 했지만, 이제 당의 결정이 났으니까 와서 그걸 집행을 실무적으로 하지만 그 결정되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건 안 된다. 미국의 명확한 담보가 없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후에 결국 제일 먼저 나와서 국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 결과를 설명하면 누가 합니까? 당시 외무상도 하지만 사실 이 당시 부국장이었다. 이 최선희 부국장이 나와서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왜? 북한 역사상 대외적으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이 없었어요. 아니, 내용만 보면 미국이 민수와 관련된 5개 분야의 제재만 해제해주면 우리 연변 핵시설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쪽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겠습니까? 그걸 또 설득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대미 강경파들이 득실득실한 북쪽 내에서 그래서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표현한 거죠. 다시는 이런 이 협상 조건으로는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북미 핵 군축 협상, 이제는 미국의 핵과 조선의 핵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지 무슨 제재 뭐 이런 거하고는 절대 이제는 제재는 이미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되면 이제 제재는 해제하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북쪽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2009년도에 북의 외무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자회담. 지금 이런 형태의 육자회담. 이런 형태의 육자회담이라는 건 뭐냐면 북을 제외한 5개 나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5개 나라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북의 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3대3도 아니고 5대1의 구조로. 이런 구조의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이런 구조의 육자회담 다시는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북에서 설명한,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는 북쪽 사람, 중국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그때 만나는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제 육자회담 끝난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냐면, 아니 정 선생은 뭐 돌머리야? 외교에 영원하다는 게 어디 있어? 그거 잘 읽어보라고. 이런 구조화에서는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5대1 구조가 아니라 3대3 역으로 1대5의 구조가 된다면 왜 우리가 왜 안 나가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북이 우리 이제 핵 군축 협상, 미국과 이 북의 단독 이자 간의 핵 군축 협상 형태가 아니면 영원히 미국하고 협상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겠냐? 아니라는 거죠. 왜? 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어떻게 마련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쪽의 가장 큰 화두다라고 합니다. 북의 MZ세대가 제일 관심을 갖는 거라는 거죠. 물론 고민이 있죠, 북쪽에. 뭐냐. 그걸 노래로 비유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북에서 제일 뜬 가수가, 이름이 뭐죠? 유 뭐죠?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남한 가수. 아니요, 북쪽에. 북쪽. 최근에, 남쪽 가수, 거미하고 여보 얼굴이 많이 비슷해요.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저는 그 스튜디오에 있는 그 가수 보고, 이 거미 아니야?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70년대, 8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이거를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곡으로 편곡을 해서 부릅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익히하는 북쪽식의 선전선동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곡은 아바풍 또는 우리 아주 경쾌하고 아주 빠른 노래로 싹 바꿔서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의 고민이죠. 북쪽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에 가서 요구할 게 뭐냐면 유학생을 좀 늘려달라. 지금 북쪽의 극동대학이나 이런 데 한 북쪽 유학생이 한 500명 정도가 있다면 이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 그럼 북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있는 대학이나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하고 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북을 이끌어갈 엘리트로 성장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에 유학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 대외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평양과 지금 상해가, 평양과 러시아의 지금 모스크바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 격차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21세기 최첨단 수준에서 건설했다라고 하는 아파트가 사실은 우리가 짓는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으면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될 게 뭐냐? 우리가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막 선전하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열심히 통일운동도 하고 열심히 뭐 이것저것 이제 해왔는데 해보니 이게 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 우리가 그렇게 30년 동안 우리 민족끼리 또는 뭐 민족의 공조를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한반도의 전쟁 위기나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해놓은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북쪽의 MZ세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간 그냥 경제만 좀 매진하고 가겠다. 서로 간에 군사적인 자극하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너네 삐려 뿌리지 말고 우리 그 대남 방송 안 할게. 평양 방송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평양방송 안 해요. 대남 선전방송. 그러니까 우리 숫자적으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제 두 개 국가라고 해서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에서 지금 대남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발 좀 서로가 자극하지 말고 따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따로 사는 게 영원히 따로 살자는 것인지는 더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10년에서 20년간은 우리가 북쪽은 경제회상이 그 외부 지원 없이 경제회상이 어렵고 뭐 등등 그렇게 남쪽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력갱생 기치 플러스 러시아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어쨌든 자기네들의 경제를 이 정도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유럽의 중소도시에 사는 그 정도 생활 수준까지 올려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데서 다 평양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방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10년간 지방 공업 활성화하고 지방 아파트 이게 지방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5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북에서 이렇게 보시면 북의 군 단위 이렇게 소재지에 있는 부터 시작해서 협동농장의 좀 큰 협동농장의 주거들은 대부분 다 새로 지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거를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산골 마을 좀 낙후된 협동농장, 낙후된 지역까지도 어쨌든 10년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지원 없이 자력갱생으로 그렇게 가겠다면 뭐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어렵다. 좀 형제 입장에서 같은 민족 입장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지원을 안 받겠다.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2023년을 해봤더니 5년 전에 최대 풍작을 기록했던 해만큼 농사가 잘 됐다. 계속 제재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의 아파트, 산림집 건설, 평양에 매해 1만 세대씩 새로운 신도시 형태로 외곽에 만드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다. 3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평양 남쪽에, 동평양 쪽에 1만 세대 건설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했고, 올해 2단계 했고, 지금 3단계 이제 해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질적 수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그 양적 지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제가 왜 질적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1년에 아파트 만 채를 비숙련 건설 노동자가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평양에 그런 게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창정거리거든요. 창정거리의 외관, 아파트 외관에 보면은 지금 북에서 불장식이라고 해서 네온사인 불 해가지고 밤에 불도 좋아서 환하게 창정거리 아파트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외벽 바깥에 이 전등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아파트에 그 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불빛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샤시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의 질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닌 거죠. 어쨌든 북의 주택보급료를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고하십시오. 처음 해병자 불거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북핵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핵 보유 단계로 갈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를 완전 비핵화, 남이든 북이든 핵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한 제네바 합의, 2차를 했던 2.13 합의나 9.19 공동성명, 이 합의들이 좀 지켜졌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 3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이 일정하게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어떻겠냐는. 그렇게 합의하고도 북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보시지만, 이제 제네바 핵 합의는 왜 깨졌습니까? 결정적으로 경수로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로 방식의 이 원자로 건설하면 핵물질을 추출하지 못한다, 핵무기에 사용을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대안을 했는데, 사인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도 북의 입장에서는 북은 3년 이내에 체제가 붕괴한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 합의 자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3년이 지나니까 북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 경수로 원조하려고 안 되고 대신에 중우를 주겠다고 해라. 합의 조건을 바꾸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9.19 공동성명 왜 잘 안 됐어요? 다음날 바로 중국에 있는 은행 제재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부에 나가서 육자회담에 사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재무부에서 바로 방콕 델타 아시아 계좌를 다 박아버렸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북의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우리 강원 전략이다. 한쪽으로는 외교로 하면서 한쪽은 또 압박, 제재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9.19 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게 제재가 웬만이야. 만나서 얘기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이 3차 북핵기가 저기 2019년 하노이회담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합의서 초안까지 미국 언론에 나왔는데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정상이 사인 못해 하고 나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느냐. 저희한테는 참 고민을 들은 숙제는, 북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결국 남쪽에까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국가라고 하는 것은 핵보유국이라는 말인데,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북에서 전략국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이 전반적으로 자꾸 지금 핵 고도하고 핵을 실어 날아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투발 수단들을 현대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좀 지점인 거죠.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논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인민대중들이 힘을 합쳐서, 또는 상충에 있는 정부와 정부가 연합제 방식으로 또는 연방제 방식으로 이렇게 통일 방안에 합의해가지고 그 가져가는 형태로는 안 된다. 이제는 힘의 논리, 북의 논리적으로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논리는 이거 같아요. 우리는 핵을 가짐으로써 남쪽보다 우월한 부분에 이제 있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남쪽보다 우월한 지역을 가고 있다. 근데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남쪽 일정한 수준, 또는 남쪽과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을 때 일방적으로 쏠림 현상, 경제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부분에 주력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이게 담보를 가지고 남북 간의 통일하는 문제에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통일부, 뭐 국장, 차관, 뭐 실무 담당자 이런 그 북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북쪽으로 하면 통일조선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 그래 이 안이 뭐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잘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기본 방향만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다. 이거는 2016년도 7월달에 북이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우리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건을 미국이 들어줘야 우리 나간다라고 한 겁니다. 8년 전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이 앞으로 미국과의 그 대화에 나올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걸 또 요구할 것 같아요. 비핵화 5개 조건.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응? 한국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핵무기 다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라. 뭐 이거고. 그 다음에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고 안 되고. 핵폭탄을 투하하는 전폭기들이 한미 합동연습 때 전기돼서는 안 된다. 등등. 저 너무 근데 저런 조건을 다 받은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과연 앉을까요? 북쪽도 그걸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한 부분, 어떤 또 결합돼서 어떤 한 지점 또는 그 과정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 예를 들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든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아니면 한미일 군사 연습을 저기 일본 앞바다에서 한다든지, 저기 하와이 앞바다에서 삼국 연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면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조치가 있을 때 다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북이 아까 이제 핵 보유국 북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해서 과연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핵 보유국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핵폭이 맞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 핵무기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투발선을 가지고 있고 핵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북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또 북이 실제로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알겠는데, 개발한 걸 알겠는데 그 핵을 진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 아직 우리한테 검증을 못했다. 그게 아까 그 얘기죠. ICBM 같은 경우, 장거리 인사 같은 경우는 재진입 기술. 너네 전부 다 단축거리로 그 모형 쐈는데 실제로 쐈을 때 그게 다시 들어올 때 불타올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 두 번째로는 너네 핵무기인 거 알겠는데 핵 덩어리가 있는 거 알겠다. 핵무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폭탄이 있다. 그거 미사일에 너네 장착에 쏠 수 있느냐. 한번 쏜 적이 없잖냐. 근데 그걸 실험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핵을 얼마큼 소형 경량화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북을 보고 좀 핵실험을 하라는 얘기인지 해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건지 좀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공식 인정 안 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이 명약 관하하게 핵 보유를 했을 때 핵 무기의 소형화 전술핵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사일 뭐 등등 이런 조건들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시험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무기체계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미사일을 쏠 때 또는 장거리 미사일 쏠 때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연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액체 연료를 썼다는 거죠. 그러려면 액체를 주입을 하고 늦어도 3일 안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를 주입하고 있으면 이미 다 위성을 보고 얘들 뭐 72시간 이내에 쏜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점을 먼저 타격할 수 있죠. 고체 연료는 뭡니까? 항상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연료 기반한 중차,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편도 미사일 등을 지금 다 고체 연료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버전이 화성 17, 18호까지 해서 고체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이론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15,000km를 제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미국이 판단하기에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궤적의 실험을 북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km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실거리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물론 핵탄두의 무게에 따라서 그 이제 날아가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 저게 지금 북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5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북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날라오는 것에 대해 완벽하게 100% 그 부분을 요격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그게 뭐 우리도 뭐 이제 그런 체계를 생각하는데 이게 비싼 거는 한 발에 한 10억 정도 한대요. 근데 요즘에 저기 하마스가 날리는 거는 몇백만 원짜리 무인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거 쏴도 1억, 뭐 10억, 뭐 이런 거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북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 요격을 할 수 없는 초고금속 마 5 이상의 그런 속도를 갖는 이 미사일 개발이다.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속도를 과연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그걸 분주시켜서 다 요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이제 경쟁 시스템인데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으로 가면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죠. 누가 더 계속 튼튼한 방패를 만들 것인가, 누가 더 날카로운 이 창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과 북이 이제 확실한 그런 경쟁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체 연료에 기반한 형도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요격체에 우리가 얘기하고 뭐 미사일 얘기할 때 장사정포라고 해서 불바다 얘기할 때도 이제 보통 얘기 장사정포. 그러면 북에서 1만 발 한 번에 전체 다 장사정포를 한 번에 그냥 이쪽으로 쏴버리면 10,000발의 포탄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다 통틀어도 북의 장사정포가 10,000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장사정포는 우리가 알듯이 옛날 그 연평도 포격이나 이게 하는 것처럼 이 땅속에 있는 문을 열고 장사정포가 위로 나와서 포가 위로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기술로 따지자면 그 문이 열리면 벌써 우리가 그 지점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원점 타격이죠. 북이 도발하면 원점을 우리가 타격을 해서 그 완전 숙제만 만든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북이 지금 쓰는 방사포를 쐈어요.
저기 어디 개성쯤에서 쐈다. 그러면 거기를 원점 타격해가지고 쐈을 때 이미 그 쏜 포 차량은 없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어디 그림 있을 때 다 차에 트럭에 방사포를 배치를 해가지고 포를 쏘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죠. 다 이도식 차량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액체식 ICBM은 세워놓고 연료를 주입해서 빵 쏴야 되는데 고체들은 그냥 이동 투과지단에 찍고 가다가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라 합니까? 원전 타격을 해서 막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양한 플랫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기차에서 쏜다든가. 왜냐면 기차가 달리다가 터널을 지나고 터널 지나 나오자마자 포를 쏘아요. 그럼 그 기차 형태에서 계속 그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요격 체계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평화의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과 그리고 완벽한 요격체를 만드는 비용에 어디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북대화가 열리고 북미가 대화가 열리는 그런 과정에는 이런 핵 고도화,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정 보류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대화나 다른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북의 한국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예를 들면 저기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포가 한반도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 포를 그냥 쏘기만 했는데 저 포에다가 유도 기능을 넣어서 이제는 정확한 지점 거기다가 또 이제 요격 회피 뭐 이렇게까지 넣어서 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북은 김정은 집권 2기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표 앞으로 10년, 20년간의 목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기 위해서 국방부 분야를 어떻게 하고 외교부를 어떻게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고 남북관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플랜을 새로 짰다. 그 각 분야별 플랜 중에서 아주 구체화된 세부 계획까지 나온 분야도 있다. 예를 들면 국방 분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단계별로 조선노동당 내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중앙당 간부학교에 처음으로 김정은 사진이 김일성, 김정은 일에 이어서 김정은 사진이 걸린 게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런 방향 가겠다는 거죠. 이제. 그냥 한 번 이렇게 사진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에서 얘기하는 김정은주의 를 전 사회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당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각은 있는데 아직 중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해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큼 제재가 무력화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 세부적인 안이 안 나온 거죠. 남북관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세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들 노래방에서 다 삭제가 되고 3자 협정 기존 없어버리고 뭐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단계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약간의 좀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핵보유국 북한이 선택한 앞으로 10년, 15년을 내다본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어차피 손 벌리고 나올 것이다.
북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 결국 남쪽하고 안 하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제재가 있는 한에서는 이게 북이 생각은 고명불이다. 이런 판단 이전에 북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하고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제. 그래야 북이 장차 또 대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오늘 주제였듯이 북의 이해하고는 전쟁 발언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전쟁의 징후들이 완화가 돼서 자신들이 경제 개발을 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 진짜 전쟁을 결집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별 무의미인 것 같고 왜 저런 발언들을 지금 북이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치를 경제 분야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그냥 이렇게 마치고 이 뒤에 있는 향후 정세 전망과 대응하는 부분은 3강 때, 남북관 때까지를 다 한 다음에 좀 더 조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지점은 오늘 좀 얘기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죠. 동독 자체가 아까 제가 표현드렸다면 땅 활장량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서독 관계든 남북 관계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열세일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70년에 8.15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화 있는 경쟁을 하자. 그래서 평화통일론이라는 뭐 하는 걸 이제 처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북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입장이고 북의 군사적인 도발, 압박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으니 일단은 이 부분을 잡아서 진정을 완화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경쟁에서 남북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고 지금 제가 보기엔 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 2000년도에 김영일 위원장이 막걸리 발언을 한 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 좋아하셨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게 그냥 쓰는 가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해석을 하자면 남쪽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도 막걸리를 뭐 좋아하셨다던데 이 한 문장이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특히 경제, 또 체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남쪽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남쪽의 어떤 흡수통일에 대한 공세나 뭐 유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담쌓고 자신들이 가장 취약한 경제 부분에 앞으로 10년간은 무조건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점이 가게 되면 또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논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북이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웠던 이제 북이 폐기한 연방제라든지 연합제라든지 이런 형태들의 이제 연구나 관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통
일반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거죠. 일방적으로 북이 두개국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연방제 포기하고 연합제 다 폐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북이 폐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국의 이제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 남북을 앞으로 향후에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연방제라고 하는 걸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만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징후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주한미군의 유연성 활용을 해서 양안 관계나 다른 인근 지역에서의 분쟁 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68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에 있었던 1월 공세하고 굉장히 맥락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트남의 입장에, 당시에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이 북쪽이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베트남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서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연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반도는 반드시 연동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에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두 국가론이 나오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같은 민족을 만약에 중국이 평택기지를 만약에 한다, 제주도에 어떤 타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민족인데 그걸 반대해요, 당연히. 근데 적대적 교종국 상태라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조금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낮추고, 이 2세대들의 나이든 세대들의 그런 걸 낮추고, 북쪽의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북쪽이 상당히 과도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살려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북쪽의 어떤 군사주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로 해결하고, 남쪽과의 협력관계 부분이 결국 북쪽이 체제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평화적인 관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써놓고 말씀 안 드렸지만, 북이 영토 조항을 헌법에 신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최고인민회의 우리 지금 국회를 열어가지고 헌법 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침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왜 그러냐면 바로 영토 조항을 넣어서 헌법에 넣는다고 그러면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영토다라는 걸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처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에 어떤 고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 남쪽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예를 어디 휴전선 2부 휴전선 2부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전에 북에서 나온 정치 행사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휴전선 2부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북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져 있는 정전선 2부과 플러스 서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넣게 되면 제가 보기엔 북쪽 내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쪽은 한반도가 전인데 왜 우리는 이거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북쪽 내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 조정이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영토 조항을 만약 헌법에 넣게 되면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꽃게철이든 뭐 하던 우리 어민들이 지금 북이 거론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 이제 꽃게를 잡거나 또는 우리의 그 감시선들이 거기 부분을 지도선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북이 여기 우리 영토다 왜 너 영토 출범했냐라고 해서 그걸 만약에 포격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까지를 다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는 속에서 그런 사태들에 어떻게 군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외교를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만이 사실은 넣자.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는 대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토 조항에 지금 북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선을 긋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만 확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또 북쪽도 그걸 알고 있고 그것이 대치된 상황에서의 긴장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하지만 한반도에서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오히려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북쪽의 이제 유학생이나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얘는 북경에도 나와 있는 유학생도 있고 뭐 연변에도 있고 이런 학생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북경에서. 그리고 또 북에 들어가서 엘리트로 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북쪽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아주 남쪽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북쪽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고위급. 그래서 꼭 저녁 약속을 하면 꼭 남쪽 식당에 가자고 해요. KBS를 봐야 된다. 밥 먹으면서. 그냥 특별히 일과 없이 한국 식당에 가서 먹기는 그렇고 우리 정 선생을 만났으니까 우리 한국 식당에 꼭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사극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정말 잘 만들어. 우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 이 속다감 우리는 못 따라가. 저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정말 잘하잖아. 저 표현 연기 봐. 우리 배우들은 왜 저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저런 부분들을 리포터를 하죠. 이제. 남쪽 드라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의 드라마들은 이런 거로 가고 배경음악도 뭐 이렇게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받아들이지 안 받을 때 뭐 좌절해서 뭐 탈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느끼는 지점은 남쪽 진짜 드라마 잘 만든다. 저 드라마를 자유롭게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북쪽 드라마도 저렇게 재미있게 북쪽 영화도 저렇게 속도감 있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자유의 확대라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자유라는 표현을 쓰죠.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협동농장이든 지금 국영농장이든 그 지배인들 그걸 이끌어가는 단위의 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과거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협동농장 내에서의 작업반끼리의 경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북이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했다. 이게 북이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부활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일정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학문적인 이런 거는 저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북이 협동농장을 50년대 이제 협동농장으로 다 만든 다음에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일정하게 이제 생산력이 올라갔다고 보고, 이제 농민들의 삶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협동농장을 몇 개 샘플로 국영농장화 했어요. 국영농장을 하면은 그 농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막 확 어려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정이 안 됐던 건데, 지금 북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협동농장을 그렇게 맡겨서 너네들이 생산력을 높이고 해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국영농장을 바꾸라, 이런 방향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30년간을 운영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면 자체적으로 거기서만 더 분배를 하고 국가적으로 뭐 더 온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고, 또 농민들의 어떤 사장 의식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거기다 경작하고 하는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공장 생활적인 그런 방식이나 분배 방식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또 하나는 협동농장이 자급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뭐 사람들이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북쪽도 뭐 트랙터 보급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평양 갔을 때 50대 보급한 트랙터가 아주 다이더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협동농장에 맡겨놨더니 도저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협동농장에 가보면 50대 나온 거, 60년에 나온 그 모내기, 이런 것들을 계속 닦고 조이고, 뭐 2대 부품을 해체해서 하나로 해서 돌리고 하는 단계를 간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게 뭡니까? 국가가 트랙터를 대량 생산해서 그거를 협동농장 단위에 준 거죠. 이 국가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투자한 만큼 국가의 발언권이 그 농장이 이제 세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가 얼마큼 다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가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 시대의 이 기회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정책에 따라와라 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협동농장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국영농장을 바꾸고 기계화 수준 국가 투자를 막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처로 해서 생산량을 높아갔을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건지. 그러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협동농장에 분조가 있는데 그 분조장들을 직접 선거를 했어요. 예전에 이미.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협동농장 지배인을 농민들이 이제 선거를 해서 아니면 과도기로 복수의 후보를 놓고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이제 그거를 북이 사실 인민의 회의 선거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